2장 감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 우리는 도대체 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육체적 느낌들은 유기체를 조절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반사작용처럼 뒷전에 조용히 물러나 있어도 동일하게 활동할 것이다. 의사가 작은 망치로 무릎을 칠 경우 우리는 큰 충격이 없어도 발을 높이 들어 올린다. 기계들도 매번 용접 로봇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뛰어오르거나 흐느낌에 목이 메어 압착 공기를 향해 헐떡거리는 일 없이도 지극히 체계적인 방식으로 내부 과정들을 잘 조정하지 않던가. 그러나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다마시오의 환자 엘리엇이었다. 엘리엇은 성공한 법률가이며 훌륭한 남편, 자상한 아빠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밀감 크기만한 종양이 비강 위에 있는 앞 이마 뇌 전두엽을 파괴하기 전까지의 일이었다. 메닌게움이라는 이 종양은 제거되었지만 엘리엇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아침이 되면 그의 가족은 일어나기 싫어하는 아이를 깨워 학교에 보내듯 그를 일으켜 세워야 했다. 일터에서도 그는 더 이상 시간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다. 사소한 일들을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느라 시간을 다 써버리곤 했던 것이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질서 있게 재빨리 처리하는 대신 어떤 원칙하에 서류들을 정리할 것인가를 두고 몇 시간씩 생각에 잠겼다. 엘리엇은 더 이상 그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었다. 그는 본질적인 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다. 엘리엇은 사회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과 경제적 모험에 빠져들다가 결국 수상쩍은 사람과 동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경험 많은 사업가이던 엘리엇은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파산하였다. 결혼 생활 역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결국 엘리엇은 채 40이 되기 전에 상해보험 연금을 받으며 노이들의 보호를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엇의 지능이 낮았던 것은 아니다. 그는 수술 후에도 여전히 높은 지능을 유지하고 있었다. 반사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를 놀리키면 그의 몸은 일반적인 공포의 반응을 나타냈다. 의사들은 그에게서 그 어떤 장애도 발견할 수 없었다. 엘리엇은 매력적이고 사려 깊으며 때때로 위트를 발휘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언제나 일정 부분 냉철함이 남아 있었다. 그는 결코 흥분하는 일이 없었다. 그로 하여금 감정을 표현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자신의 비극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조차 그는 침착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어디선가 읽는 것인 양 말했던 것이다. 다마시오는 수많은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자신의 환자가 감정 없는 사람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때때로 그의 무의식적인 육체적 느낌들은 약간의 움직임을 나타내긴 했지만 엘리엇 자신은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다마시오의 동료들이 엘리엇에게 불이 난 집에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의 사진이나 홍수가 나 익사할 지경에 처한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그는 냉정하게 이렇게 설명할 뿐이었다. 즉, 이 장면들을 매우 가슴 아픈 것으로 느껴야만 한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노이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도, 그가 병이 나기 전에 가장 좋아하던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는 컴퓨터처럼 아무런 느낌도 없는 듯 반응했다. 컴퓨터는 동일한 것을 언제고 반복하는데 특별한 능력을 보여준다. 반면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하는데 서툴다. 엘리엇의 경우도 꼭 그와 같았다. 그의 지능은 예전처럼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를 마련해 주었다. 예를 들어 서류 더미를 일련의 순서에 따라 정리할 수 있는 자료들 말이다. 그러나 그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에게 전달된 정보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의 두뇌는 어느 상황이 내포한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 중에서 의미 없는 것들을 폐기 처분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오성 혼자서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두 개의 가능성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면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선택이 가져올 수도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들을 마지막 지점까지 고민해야 했다. 그것은 종종 너무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고 결국 그는 직장을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심사숙고란 전혀 무익한 것이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허다한 일들은 결코 예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성에게는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감정이 없으면 판단력도 없다. 오성을 돕는 것은 바로 감정이다. 머리가 찬성해야 할 이유와 반대해야 할 이유들을 길게 나열하고 있는 동안 가슴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을 내리곤 한다. 우리는 이러저러한 것을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지만 뭐라고 정확히 이유를 말할 수는 없다. 감정에서 출발하는 판단들은 논리적 귀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나온 두 개의 다른 원천들에 따르기 때문이다. 우선 유전자에 기인하는 특정 프로그래밍이 우리의 직관을 결정한다. 너무 쓴 음식은 입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몸은 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모험에 대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불쾌감을 느낀다. 또한 감정은 경험에서 자양분을 섭취한다. 우리의 경험은 의식에서보다 한결 더 촘촘하게 뇌의 감정적 체계 속에 입력되어 있다. 한 장의 그림이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듯이 하나의 육체적 느낌은 종종 수천의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불꽃이 타오르는 라이터가 손가락으로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손가락에 닿았을 경우 일어날 결과를 새삼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언제나 맹목적으로 감정에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사의 비난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실업자 신세가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또한 듣기 좋은 말로 우리의 기분을 한껏 치켜 세워주는 사람들을 모두 신뢰할 수는 없다. 육체적 느낌은 진화의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로써 생명체들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육체적 느낌은 눈앞에 뱀을 두고 재빨리 도망쳐야 할지 아니면 때려잡는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육체적 느낌은 그러한 상황에서 적당한 대응 방식을 알려줌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게 도와준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해결해야 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훨씬 더 복잡하다. 머리가 아닌 가슴이 일러주는 대로 서둘러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한결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참지 않고 터뜨리는 화를 돋우는 상대방을 내칠 수는 있겠지만 그와의 관계도 깨트려 버린다. 동물은 육체적 느낌이 내리는 명령에 따른다. 그러나 인간은 필요한 경우 그러한 육체적 느낌에 저항하여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로써 우리는 좀 더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된다. 육체적 느낌에 따를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감정들이 의식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감정은 우리를 유연하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화가 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만 목소리의 떨림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종종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정확히 그에 대항하여 행동할 수 있다. 무릎이 덜덜 떨린다고 해서 새로운 경험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두려움 자체가 의식이므로 인지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만 작동되기 때문에라도 번지점프 같은 것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듯 동물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선택의 여지 없이 내맡겨져 있다. 고통이 없으면 행복도 있을 수 없다.
감정과는 무관하게 화산이 폭발하듯 행동하는 스타트rek의 스폭이 실제 인간이었다면 사회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육체적 느낌이 내리는 명령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때조차도 우리에게 느낌은 그대로 남아있어 미래를 예견하면서 행동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남아있 감정은 오성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일의 결과에 어떤 결정을 내린다. 뇌 연구자들이 엘리엇에게 카드 게임 테스트를 하게 했을 때 그가 보여준 행동은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이제 규칙적으로 $50의 이윤을 남겨주는 대신 가끔씩 $100의 손실을 가져다 주는 카드를 뽑을 것인지, 아니면 $100의 이윤을 얻을 수는 있지만 손실이 $1000에 이를 수도 있는 카드를 뽑을지 엘리엇은 선택해야 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 첫 번째 카드를 뽑게 마련이다. 하지만 감정이 없는 이 사람은 위험한 카드 더미에 자신의 행운을 거는 시도를 확고부동하게 고집하였다. 몇 번의 게임이 끝난 후 파산에 이르렀을 때 엘리엇은 시험을 주도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자 했다. 고도의 지적 능력을 소유한 엘리엇은 게임이 몇 번 진행되자 그 법칙을 꿰뚫어 보고 그 규칙들을 설명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지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는 모르는 게 분명했다. 이 게임에서 그가 보여준 행동들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수많은 가능성들이 문제가 되는 서류 정리에서와는 확실히 다른 것이다. 게임의 법칙을 일단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통장에 돈을 늘릴 수 있을 것인지 간단히 계산해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최상의 이윤을 남기도록 프로그래밍된 컴퓨터라도 몇 번의 실험적인 게임이 끝난 뒤에는 안전하게 $50를 벌 수 있는 카드 더미에 손을 내밀 것이다. 하지만 엘리엇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사람들은 엘리엇이 실제 생활에서도 완전히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스스로도 말했듯이 엘리엇은 분명 이기고 싶었다. 그리고 바로 이기고 싶다는 이 욕망이야말로 그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그는 그럴듯해 보이는 모든 기회에 걸려들었다. 뇌는 합리적인 숙고에 따라 가치평가를 내리지 않고 육체적 느낌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암이마뇌의 부분들이다. 바로 이곳에서 상이한 여러 가능성이 고려되고 이런저런 경우 우리의 느낌이 어떠할지를 미리 그려봄으로써 뇌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엘리엇의 경우 이 과정이 파괴되어 버렸다. 엄청난 손실을 입은 직후에도 엘리엇은 전혀 망설이지 않고 다시 위험한 카드 더미를 선택했다. 이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뽑을 경우 굉장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는 이러한 통찰에 따라야 할 아무런 근거도 느끼지 못했다. 공포라든가 언짢음 같은 감정은 그에게 낯선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동을 의미 있는 행로로 이끌기에 이성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그의 실패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행복과 불행이야말로 자연이 우리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스승들이다. 우리는 행복이나 불행이 가르쳐주는 지침들을 삶의 기본적인 사실들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생존을 위해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들, 예컨대 먹는 것, 마시는 것, 섹스하는 것, 그리고 우정을 나누는 것 등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그리고 이전에 그가 그 결핍을 많이 느껴보았을수록 그 성취가 가져다주는 기쁨은 커진다. 완전히 말라버린 목구멍에 떨어지는 한 모금의 물처럼 시원한 것이 또 있으랴. 자연은 쾌락이라는 느낌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쾌감과 불쾌감을 통한 이러한 조절 체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유기체가 가장 탁월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고통이 언제나 그 어떤 다른 감정들보다 강도 높게 작동한다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신호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때까지 때로는 그보다 더 오래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는 부정적인 느낌을 긍정적인 느낌보다 더 강렬하게 체험한다. 그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육체적 느낌은 더 쉽게 발생한다. 멜로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일은 쉽다. 그러나 웬만큼 재미있는 영화가 아니면 피식 웃는 것조차 꽤 어렵다. 부정적인 것에 끌리는 이러한 본질적 특성은 생물학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신경심리학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즐거운 사진과 슬픈 사진들을 보여주었을 때 참가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슬픈 사진들에 더 강한 반응을 보인다. 우리는 격렬한 뇌파의 흐름에서 이것을 알아낼 수 있다. 인간은 비극을 선호하는 것이다. 비극에 대한 이러한 반응 체계는 진화의 과정에서 그 업적을 인정받았다. 공포라든가 슬픔 또는 분노를 통해 우리의 선조들은 덤불 속에서 조금이라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경우 아무리 탐스러운 사냥감이 있더라도 다 버려두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행복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강도로 위험을 꺼려한다. 나쁜 소식은 모든 신문에서 기쁜 소식보다 더 큰 머리 기사로 처리된다. 그리고 손실이 주는 고통은 동일한 양의 이윤이 가져다주는 기쁨보다 한결 더 크다. 이 메커니즘의 장애가 올 경우 엘리엇이 겪은 것과 같은 운명이 우리를 위협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행복의 쾌감보다는 불행의 경험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며 화와 상심을 기쁨보다 더 크고 더 빠르고 격렬하게 느낀다. 진화가 남긴 이 유전적인 요소는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 주위에 크고 작은 많은 비극들이 왜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기도 한다. 이를 위해 특별히 오셀로의 비극을 떠올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셀로의 광기 어린 질투는 부인을 향한 그의 사랑을 휩쓸어 버릴 만큼 강렬해서 결국 사랑하는 부인 데스데모나를 죽이게 된다. 휴가지에서의 아주 작은 언짢음으로도 충분히 설명된다. 태양은 빛나고 가벼운 미풍이 시원하게 당신의 살가를 간지린다. 바다는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고 음식은 향기롭다. 동행자와도 아주 잘 지내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원적인 풍경 한가운데 호텔의 당신 방 창문 아래 바로에서 크레인 한 대가 웅웅거리고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휴가가 선사한 그 모든 기쁨에 박혀있는 단 하나의 제거할 수 없는 흠. 이 흠 때문에 당신은 화를 가라앉힐 수가 없다. 당신의 분노는 여행 정보를 망쳐버릴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듯 진화에 맞게 프로그래밍 된 우리 몸의 생물학적 상태는 왜 해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소한 불편함 때문에 여행사에 소송을 제기하는지 또한 설명해 준다. 적극적인 삶의 기쁨과 성취감의 비밀이 있다. 불행은 부르지 않아도 온다. 그러나 행복은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공포나 분노 또는 슬픔은 외부 세계의 위험에 대한 답변인 반면 쾌적인 감정은 우리를 좀 더 가치 있는 상태로 유혹하기 위해 자연히 마련한 것이다. 인간만이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실험실의 수컷 쥐들은 한번 교미를 벌였던 장소로 거듭거듭 되돌아간다. 한 번 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는 듯이. 그러나 쥐와 인간을 구별해주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이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미래에 적합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러저러한 상황을 미리 체험할 필요가 없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그려보는 것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사업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사업가들은 일반적으로 손실 후에 나타날 상심을 우려하여 너무나 위험 부담이 높은 투자는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사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연모해 맞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 멀리 있는 그 또는 그녀와의 하룻밤에 대한 환상만으로도 심장은 콩콩거릴 것이다. 행복의 체험이나 행복에 대한 기대는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인식을 고려해 볼 때 현재 뇌의 연구는 이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낯선 것이 되어버린 고대 철학의 핵심적인 사상 하나를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뭔가 운명적인 것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외부의 것으로 여기는 반면,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들은 행복한 삶을 올바른 행위와 연결시켜 생각하곤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행위의 결과이다 라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쓰고 있다. 그에 따르면 행복은 신들이 선사하는 선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들을 가장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인 것이다. 훌륭한 장군이 자신의 군대에 가장 적합한 병법을 찾아내듯이 구두장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죽으로 가장 좋은 구두를 만들듯이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타고난 형질과 초천적으로 주어진 계기들에서 언제나 최상의 것을 만든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한 적극적인 삶에 기쁨과 성취감의 비밀이 놓여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통찰에서 고대 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사실을 추론해낸다. 첫째, 행복의 본질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능성들의 실현에 놓여 있다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으로 타당한 규칙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유사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간은 바로 이러한 규칙들을 준수함으로써 행복을 배워 습득할 수 있다. 우리는 기분의 지배를 받는 것도 외부 세계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행복을 단지 편안한 상태로만 이해한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의 이러한 생각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별다른 공로 없이 값비싼 행복의 순간을 더 많이 누리는 이른바 복 많은 사람들을 부러움의 눈으로 쳐다보곤 한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간과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그 모든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나 정신의 구조적 환경에 있어서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행복을 과정이 아니라 그 어떤 전사나 대가 없이 주어지는 향락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긍정적인 육체적 느낌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고대 사상가들이 덕목과 인간 조건의 인상적인 실현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현대과학은 유기체의 이상적인 상태를 도달해야 할 목표로서 언급할 것이다. 그러나 행복에 관한 고대 철학의 핵심 사상은 오늘날 신경생물학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그 유효성을 잃지 않고 있다. 좋은 감정은 운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감정을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또 노력해야만 한다. 행복의 공식 1.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공포, 슬픔, 분노 같은 불쾌한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 이 불쾌한 감정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는 개인의 노력에 달렸다. 2. 감정은 논리적인 판단만으로는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